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진실에 비답해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속이려 했던 파렴치한 자해 말로를 바로 곁에서 목격한 한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거대한 배신감과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겐 소중한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아픈 배신을 당했지만 냉정하게 그를 단죄할 수 있었던 그녀의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지방직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오빠는 그 귀한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남다르셨습니다. 오빠의 삶은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주말 풍경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빠는 방 안에 갇혀 공부를 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감시하듯 앉아 계셨으며 등 뒤에서는 아버지가 매서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당시 저는 고작 10살 남진이었고 부모님은 딸인 저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로웠지만 오빠는 그런 저를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효진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나도 너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싶은데 오빠도 그러면 되잖아.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안 돼.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해야 한다고만 하셔. 정말 부럽다. 내가 왜 첫째로 태어나서. 나도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싶어. 솔직히 그때는 오빠의 투정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는 오빠가 괜한 투정을 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부모님은 오빠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셨고 그 열망은 때로 무리한 학업 강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빠는 공부에 그다지 뜻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부모님의 뜻을 따랐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오빠의 방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빠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등교는 했지만 중간에 친구들과 몰래 빠져나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오빠를 찾아 헤맸지만 오빠는 일주일이 지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김영국, 너희 자식,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지금 그러고 놀 때야.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쏘다니기만 하고. 너 그러다 뭐가 되려고 그래? 벌써부터 인생 막 살 거야. 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하면 누가 돈이라도 더 줘요?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학교 때려치우고 돈 벌 거라고요. 뭐? 공부도 안 하는 놈을 누가 써준다고 그래. 잔말 말고 학교나 똑바로 다녀.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에 고른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고등학교 내내 오빠는 부모님과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빠를 어르고 달래시던 부모님도 지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대학만큼은 졸업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영구가, 다른 건 몰라도 요즘 세상의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 나중에 내가 뭘 하든 대학 졸업장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다른 거 안 바랄게. 대학만 졸업해주면 그 후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정말이죠? 저 대학만 졸업하면 앞으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인데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발 대학만이라도 나와다오. 그렇게 오빠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겨우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도 간신히 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오빠는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은 자신과 맞지 않다며 나중에 커서 꼭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엔 식당이 꽤 잘 됐습니다. 젊은 감각과 기발한 메뉴 아이디어가 손님들에게 통한 것이죠. 하지만 사업이 처음부터 너무 잘 풀렸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집에 다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부모님께 손을 벌린 것입니다. 가게가 잘 되자마자 분점을 내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그래도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만류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뭘 더 지켜봐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디어 고스란히 베껴서 다른 가게 생기면 어쩌려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분점 만들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야죠. 영구가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빠 생각엔 좀 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어. 지금이야 잘 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지금 가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빠,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분점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돈 모아서 알아서 낼 테니까 제발 이번만요. 저 창업할 때도 아빠한테 손 한 번 안 벌렸잖아요. 딱 이번만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결국 부모님은 오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업 확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투자를 받아 분점까지 확장했던 오빠의 사업은 그 후부터 거짓말처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점을 낸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고 부모님이 투자해주신 돈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빠는 크게 좌절하며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괴로워하는 오빠를 보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날 밤에도 오빠가 만취해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잠을 자려던 저도 그 냄새에 눈이 번쩍 떠져 거실로 나가보니 다름 아닌 아버지가 부엌에서 북엇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오빠를 깨워 그 아침상을 먹이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만 술술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욕심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됐다. 그냥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끝이다. 그러니 술은 좀 줄이고, 알았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빠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빠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도 저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빠의 사업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저는 안정적인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무원을 꿈꾸게 되었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할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할 때마다 불안했지만 오빠와 함께 공부하니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와 오빠는 나란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아껴두셨던 양주까지 꺼내셨습니다. 영구가, 효진아,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드디어 해냈구나. 이건 모두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거다. 부모님의 격려 속에서 저는 법원 공무원으로, 오빠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처음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오빠와 저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며 저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그랬기에 제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라며 칭찬할 정도로 완벽했죠. 말투는 부드러웠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말을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가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그는 늘 틈을 내어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업무 때문에 유난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사업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효진아,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바쁘다던 그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였습니다. 늘 길게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는 유명한 가게의 케이크였죠. 오빠, 이걸 어떻게 사왔어? 바쁜데 나 주려고 여기까지 다녀온 거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난 효진이 내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고. 내가 이거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의 한결같이 좋은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였기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졌죠. 어딜 가든 항상 공주님처럼 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남편 바지에 음식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힘들게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보면 남은 채소를 전부 사버리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마음 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항상 사업 때문에 바빴기에
저는 남편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준다고 했잖아. 좀 기다리라고. 그걸 못 기다려서 사람 피를 말려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와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평온한 얼굴로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나 잠깐 산책하고 왔는데 배고프지? 내가 얼른 간식 해줄게. 여보, 나 아까 밖에서 통화하는 거 봤어.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봤어. 별거 아니야. 거래처. 하도 물건 빨리 빼달라고 재촉해서. 워낙 오래된 곳이라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너무 편하게 구니까 가끔 버릇이 없어. 당신 놀랐겠다. 내가 화내는 거 처음 봤지? 신경 쓰지 마. 다 해결했어. 그날 이후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집에 왔는데 분명 회사에 있다던 남편이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 깨우자 남편은 자신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러 왔다며 아픈 것도 똑같은 걸 보니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라며 능청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제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노트북으로 사업 관련 재무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나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결혼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날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술만 드셨고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막내 시누이의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어쩜 조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쏙 빼닮았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자 막내 시누이는 아무래도 같은 피니까 그렇겠죠 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라, 내 서방 창국이는 뭐 잘해주냐? 네, 아버님. 그러며 별일은 무슨 별일이 있었지. 있고 말고. 그놈이 결혼 전에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주 싹입을 닦아버렸어. 며느라, 너는 이것도 몰랐냐? 네. 100만 원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여보, 가자. 남편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어색한 식사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시댁에 남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아가, 내가 보니 내가 참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네. 저기 막내딸 아들 있지. 걔 내 남편 창국이 아들이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라니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설마 창국이 결혼 한 번 했던 것도 몰랐던 거냐? 결혼 했었다고요. 남편이 저 이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었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그것도 몰랐구먼. 그럼 내 남편 창국이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게야? 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진실에 비답해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속이려 했던 파렴치한 자해 말로를 바로 곁에서 목격한 한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거대한 배신감과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겐 소중한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아픈 배신을 당했지만 냉정하게 그를 단죄할 수 있었던 그녀의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지방직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오빠는 그 귀한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남다르셨습니다. 오빠의 삶은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주말 풍경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빠는 방 안에 갇혀 공부를 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감시하듯 앉아 계셨으며 등 뒤에서는 아버지가 매서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당시 저는 고작 10살 남진이었고 부모님은 딸인 저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로웠지만 오빠는 그런 저를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효진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나도 너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싶은데 오빠도 그러면 되잖아.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안 돼.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해야 한다고만 하셔. 정말 부럽다. 내가 왜 첫째로 태어나서. 나도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싶어. 솔직히 그때는 오빠의 투정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는 오빠가 괜한 투정을 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부모님은 오빠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셨고 그 열망은 때로 무리한 학업 강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빠는 공부에 그다지 뜻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부모님의 뜻을 따랐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오빠의 방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빠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등교는 했지만 중간에 친구들과 몰래 빠져나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오빠를 찾아 헤맸지만 오빠는 일주일이 지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김영국, 너희 자식,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지금 그러고 놀 때야.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쏘다니기만 하고 너 그러다 뭐가 되려고 그래?
벌써부터 인생 막 살 거야. 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하면 누가 돈이라도 더 줘요?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학교 때려치우고 돈 벌 거라고요. 뭐? 공부도 안 하는 놈을 누가 써준다고 그래. 잔말 말고 학교나 똑바로 다녀.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에 고른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고등학교 내내 오빠는 부모님과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빠를 어르고 달래시던 부모님도 지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대학만큼은 졸업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영구가, 다른 건 몰라도 요즘 세상의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 나중에 내가 뭐라든 대학 졸업장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다른 거 안 바랄게. 대학만 졸업해주면 그 후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정말이죠? 저 대학만 졸업하면 앞으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인데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발 대학만이라도 나와다오. 그렇게 오빠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겨우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도 간신히 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오빠는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은 자신과 맞지 않다며 나중에 커서 꼭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엔 식당이 꽤 잘 됐습니다. 젊은 감각과 기발한 메뉴 아이디어가 손님들에게 통한 것이죠. 하지만 사업이 처음부터 너무 잘 풀렸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집에 다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부모님께 손을 벌린 것입니다. 가게가 잘 되자마자 분점을 내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그래도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만류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뭘 더 지켜봐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디어 고스란히 베껴서 다른 가게 생기면 어쩌려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분점 만들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야죠. 영구가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빠 생각엔 좀 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어. 지금이야 잘 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지금 가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빠,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분점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돈 모아서 알아서 낼 테니까 제발 이번만요. 저 창업할 때도 아빠한테 손 한 번 안 벌렸잖아요. 딱 이번만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결국 부모님은 오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업 확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투자를 받아 분점까지 확장했던 오빠의 사업은 그 후부터 거짓말처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점을 낸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고 부모님이 투자해주신 돈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빠는 크게 좌절하며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괴로워하는 오빠를 보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날 밤에도 오빠가 만취해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잠을 자려던 저도 그 냄새에 눈이 번쩍 떠져 거실로 나가보니 다름 아닌 아버지가 부엌에서 북엇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오빠를 깨워 그 아침상을 먹이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만 술술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욕심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됐다. 그냥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끝이다. 그러니 술은 좀 줄이고, 알았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빠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빠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도 저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빠의 사업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저는 안정적인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무원을 꿈꾸게 되었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할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할 때마다 불안했지만 오빠와 함께 공부하니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와 오빠는 나란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아껴두셨던 양주까지 꺼내셨습니다. 영구가, 효진아,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드디어 해냈구나. 이건 모두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거다. 부모님의 격려 속에서 저는 법원 공무원으로, 오빠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처음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오빠와 저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며 저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그랬기에 제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라며 칭찬할 정도로 완벽했죠. 말투는 부드러웠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말을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가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그는 늘 틈을 내어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업무 때문에 유난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사업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효진아,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바쁘다던 그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였습니다. 늘 길게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는 유명한 가게의 케이크였죠. 오빠, 이걸 어떻게 사왔어? 바쁜데 나 주려고 여기까지 다녀온 거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난 효진이 내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고. 내가 이거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의 한결같이 좋은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였기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졌죠.
어딜 가든 항상 공주님처럼 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남편 바지에 음식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힘들게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보면 남은 채소를 전부 사버리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마음 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항상 사업 때문에 바빴기에 저는 남편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준다고 했잖아. 좀 기다리라고. 그걸 못 기다려서 사람 피를 말려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와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평온한 얼굴로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나 잠깐 산책하고 왔는데 배고프지? 내가 얼른 간식 해줄게. 여보, 나 아까 밖에서 통화하는 거 봤어.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봤어. 별거 아니야. 거래처. 하도 물건 빨리 빼달라고 재촉해서. 워낙 오래된 곳이라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너무 편하게 구니까 가끔 버릇이 없어. 당신 놀랐겠다. 내가 화내는 거 처음 봤지? 신경 쓰지 마. 다 해결했어. 그날 이후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집에 왔는데 분명 회사에 있다던 남편이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 깨우자 남편은 자신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러 왔다며 아픈 것도 똑같은 걸 보니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라며 능청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제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노트북으로 사업 관련 재무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나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결혼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날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술만 드셨고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막내 시누이의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어쩜 조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쏙 빼닮았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자 막내 시누이는 아무래도 같은 피니까 그렇겠죠 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라, 내 서방 창국이는 뭐 잘해주냐? 네, 아버님. 그러며 별일은 무슨 별일이 있었지. 있고 말고. 그놈이 결혼 전에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주 싹입을 닦아버렸어. 며느라, 너는 이것도 몰랐냐? 네. 100만 원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여보, 가자. 남편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어색한 식사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시댁에 남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아가, 내가 보니 내가 참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네. 저기, 막내딸 아들 있지. 걔, 내 남편 창국이 아들이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라니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설마 창국이 결혼 한 번 했던 것도 몰랐던 거냐? 결혼 했었다고요. 남편이 저 이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었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그것도 몰랐구먼. 그럼 내 남편 창국이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게야? 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진실에 비답해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속이려 했던 파렴치한 자해 말로를 바로 곁에서 목격한 한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거대한 배신감과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겐 소중한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아픈 배신을 당했지만 냉정하게 그를 단죄할 수 있었던 그녀의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지방직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오빠는 그 귀한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남다르셨습니다. 오빠의 삶은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주말 풍경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빠는 방 안에 갇혀 공부를 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감시하듯 앉아 계셨으며 등 뒤에서는 아버지가 매서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당시 저는 고작 10살 남진이었고 부모님은 딸인 저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로웠지만 오빠는 그런 저를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효진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나도 너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싶은데 오빠도 그러면 되잖아.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안 돼.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해야 한다고만 하셔. 정말 부럽다. 내가 왜 첫째로 태어나서. 나도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싶어. 솔직히 그때는 오빠의 투정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는 오빠가 괜한 투정을 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부모님은 오빠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셨고 그 열망은 때로 무리한 학업 강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빠는 공부에 그다지 뜻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부모님의 뜻을 따랐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오빠의 방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빠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등교는 했지만 중간에 친구들과 몰래 빠져나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오빠를 찾아 헤맸지만 오빠는 일주일이 지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김영국,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지금 그러고 놀 때야.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쏘다니기만 하고. 너 그러다 뭐가 되려고 그래? 벌써부터 인생 막 살 거야. 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하면 누가 돈이라도 더 줘요?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학교 때려치우고 돈 벌 거라고요. 뭐? 공부도 안 하는 놈을 누가 써준다고 그래. 잔말 말고 학교나 똑바로 다녀.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에 고른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고등학교 내내 오빠는 부모님과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빠를 어르고 달래시던 부모님도 지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대학만큼은 졸업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영구가, 다른 건 몰라도 요즘 세상의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 나중에 내가 뭐라든 대학 졸업장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다른 거 안 바랄게. 대학만 졸업해주면 그 후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정말이죠? 저 대학만 졸업하면 앞으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인데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발 대학만이라도 나와다오. 그렇게 오빠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겨우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도 간신히 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오빠는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은 자신과 맞지 않다며 나중에 커서 꼭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엔 식당이 꽤 잘 됐습니다. 젊은 감각과 기발한 메뉴 아이디어가 손님들에게 통한 것이죠. 하지만 사업이 처음부터 너무 잘 풀렸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집에 다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부모님께 손을 벌린 것입니다. 가게가 잘 되자마자 분점을 내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그래도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만류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뭘 더 지켜봐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디어 고스란히 베껴서 다른 가게 생기면 어쩌려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분점 만들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야죠. 영구가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빠 생각엔 좀 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어. 지금이야 잘 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지금 가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빠,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분점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돈 모아서 알아서 낼 테니까 제발 이번만요. 저 창업할 때도 아빠한테 손 한 번 안 벌렸잖아요. 딱 이번만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결국 부모님은 오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업 확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투자를 받아 분점까지 확장했던 오빠의 사업은 그 후부터 거짓말처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점을 낸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고 부모님이 투자해주신 돈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빠는 크게 좌절하며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괴로워하는 오빠를 보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날 밤에도 오빠가 만취해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잠을 자려던 저도 그 냄새에 눈이 번쩍 떠져 거실로 나가보니 다름 아닌 아버지가 부엌에서 북엇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오빠를 깨워 그 아침상을 먹이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만 술술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욕심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됐다. 그냥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끝이다. 그러니 술은 좀 줄이고. 알았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빠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빠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도 저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빠의 사업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저는 안정적인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무원을 꿈꾸게 되었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할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할 때마다 불안했지만 오빠와 함께 공부하니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와 오빠는 나란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아껴두셨던 양주까지 꺼내셨습니다. 영구가, 효진아,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드디어 해냈구나. 이건 모두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거다. 부모님의 격려 속에서 저는 법원 공무원으로, 오빠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처음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오빠와 저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며 저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그랬기에 제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라며 칭찬할 정도로 완벽했죠. 말투는 부드러웠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말을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가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그는 늘 틈을 내어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업무 때문에 유난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사업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효진아,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바쁘다던 그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였습니다. 늘 길게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는 유명한 가게의 케이크였죠. 오빠, 이걸 어떻게 사왔어? 바쁜데 나 주려고 여기까지 다녀온 거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난 효진이 내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고. 내가 이거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의 한결같이 좋은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였기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졌죠. 어딜 가든 항상 공주님처럼 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남편 바지에 음식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힘들게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보면 남은 채소를 전부 사버리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마음 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항상 사업 때문에 바빴기에 저는 남편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준다고 했잖아. 좀 기다리라고. 그걸 못 기다려서 사람 피를 말려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와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평온한 얼굴로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나 잠깐 산책하고 왔는데. 배고프지? 내가 얼른 간식 해줄게. 여보, 나 아까 밖에서 통화하는 거 봤어.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봤어? 별거 아니야. 거래처. 하도 물건 빨리 빼달라고 재촉해서. 워낙 오래된 곳이라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너무 편하게 구니까 가끔 버릇이 없어. 당신 놀랐겠다. 내가 화내는 거 처음 봤지? 신경 쓰지 마. 다 해결했어. 그날 이후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집에 왔는데 분명 회사에 있다던 남편이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 깨우자 남편은 자신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러 왔다며 아픈 것도 똑같은 걸 보니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라며 능청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제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노트북으로 사업 관련 재무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나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결혼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날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술만 드셨고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막내 시누이의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어쩜 조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쏙 빼닮았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자 막내 시누이는 아무래도 같은 피니까 그렇겠죠 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라, 내 서방 창국이는 뭐 잘해주냐? 네, 아버님. 그러며 별일은 무슨 별일이 있었지. 있고 말고. 그놈이 결혼 전에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주 싹입을 닦아버렸어.
며느라, 너는 이것도 몰랐냐? 네. 100만 원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만